2000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전북 고창군 해리면 야산의 양재바른 무덤 위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정량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정량의 시신은 알몸인 상태로 십자가 모양으로 반듯하게 눕혀져 있는 상태였어요. 시신이 발견된 곳은 담양 해리간 국도변에서 샛길을 따라 올라간 지점이었는데 정량이 살던 마을까지는 한참 더 들어가야 하는 곳으로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장소였죠. 정량의 셔츠와 점퍼는 둘둘 말린 채 베개처럼 목을 받치고 있었고 바지는 접힌 채 방석처럼 엉덩이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흉기로 찢어낸 정량의 옷과 잘린 바지 조각, 운동화 등은 모두 책가방 속에 가지런히 담긴 채 사체의 발 옆에 놓여 있었어요. 정량의 하반신은 쓸린 상처와 핏자국으로 엉망이었죠. 정량은 학교 가까이 살던 친구들과는 달리 걸어서 2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량이 집으로 전화를 하면 엄마나 아빠가 데리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그랬어요. 오후 3시 30분쯤 수업이 끝난 뒤 오후 5시 10분까지 친구들과 놀던 정량은 시간이 늦었다며 친구들과 헤어졌고 단짝 친구와 함께 집을 향해 걸어가 인근 중학교 정문 앞에서 공중전화를 통해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중학생 오빠가 엄마한테 전해주겠다고 말해 전화를 끊고 다시 걸어가 단짝 친구와 문구점에서 강아지 인형을 산 뒤에 헤어졌죠. 그때가 오후 6시 10분쯤이었습니다. 한편 정량의 엄마는 저녁 7시까지 계속해서 딸을 찾다가 결국 인근에 있는 해리파출소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밤을 새우면서 찾아 나섰지만 정량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다음날 오전 끔찍하고 기괴하다면 기괴한 상태로 발견된 거죠. 시신 발견 직후 현장을 철저히 봉쇄한 채 현미경을 들고 바닥을 훑던 현장 감식반은 가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과 모발, 제모 몇 점을 찾게 됩니다. 경찰은 일단 시신 발견 현장 부근과 피해자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정량의 실종 당시 모습을 재현한 그래픽을 출력에 배포하면서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는 통상적인 수법과는 달리 시신을 보란듯이 십자가 형태로 눕혀놓은 것은 범인이 마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당시 경찰 내부와 언론에서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소속됐거나 정신병력을 지닌 인물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문 범죄 분석이 도입되지 않은 고창경찰서는 현장 수사와 탐문 수사를 진행한 끝에 피해자를 봤다는 목격자를 발견했고 거기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를 봤다는 목격자까지 나오면서 용의자의 몽타주가 완성돼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범인으로 의심될 만한 동네 근방에 거주하던 용의자들을 추려 탐문 수사를 벌여나갔지만 대부분 알리바이가 있었고 뚜렷한 혐의점이 없어 수사는 지지부진했지요. 결국 첫 범행 이후 몇 건의 범행이 더 발생합니다. 같은 해 12월 19일 저녁 정량이 피살된 곳에서 4km 떨어진 고창군 무장면 만화마을 비포장도로에서 함께 귀가하던 18살의 여고생과 13살의 남중생 박남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일 오후 3시 40분경 수업을 마친 박양은 인근 중학교에 다니던 남동생을 만나 함께 귀가하던 중 친구의 집에 들러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남매는 5시경 친구 집을 떠났고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수색 끝에 다음 날인 12월 20일 오전 8시 20분경 떨어진 정수장 인근 풀밭에서 박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박군은 옷은 다 입은 상태였고 양손이 운동화끈으로 결박되고 목도리로 눈이 가려진 상태로 논두렁에 엎어져 있었는데요. 박군의 시신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에서 여성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발견했지요. 정황상 누나 박양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장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던 수사팀은 바닥에 새겨진 두 쌍의 족적을 확보했어요. 크고 작은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진 모습으로 보아 범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흉기 같은 것으로 위협해서 으슥한 곳으로 데려간 것으로 추정했지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발자국을 따라 야산을 수색하던 수사팀은 한 장소에서 일제히 얼굴이 굳어집니다. 박군이 살해된 곳에서 500m 떨어진 야산의 외진 무덤가였어요. 박양은 소나무 밑동에 사지가 묶여 있었고 상의는 단추가 풀어진 채 헤쳐져 있었죠. 체크무늬 치마는 뒤집힌 채 가슴 윗부분까지 올려져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두 손과 양 발목은 노끈과 스타킹으로 결박돼 제각기 소나무 밑동에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장갑이 물려 있었어요. 게다가 목과 다리, 가슴, 복부 등 여러 곳에 칼로 찔리거나 벤 상처가 있는 등 처참한 모습과 함께 성폭행의 흔적이 역력했죠. 더 끔찍했던 건 오른쪽 허벅지 살이 가로 15cm, 세로 20cm 정도가 도려진 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수사 결과 현장에 남겨진 족적은 첫 번째 사건과 일치했고 탐문 도중 결정적인 목격자들이 나타납니다. 용의자 몽타주 완성에 도움을 줬던 첫 번째 목격자는 당시 18살의 이양으로 그녀는 1차 사건이 터진 뒤 며칠 후 뒤에서 누군가 계속 따라오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도망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19살의 김양은 사건 하루 전 이양과 비슷하게 누군가 계속 따라오자 불안한 마음에 길을 뛰어 도망쳤고 때마침 밭일을 하고 돌아가던 할머니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는 사이 범인이 사라져 굴사일생으로 벗어났다고 했죠. 17살의 강양은 사건 30분 전인 오후 4시 30분쯤 집으로 귀가하려고 비포장길로 들어섰다가 범인에게 200m가량을 쫓겼고 마침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 간신히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는 정량살인 사건의 용의자와 거의 일치했어요. 12월 20일 경찰과 현장 감식반은 범인이 동일 인물이라고 확신하고 도주시 남긴 족적의 방향에 있는 집들을 모두 방문해 차례로 탐문 수사를 펼치면서 몽타주와 비슷한 인물과 족적에 맞는 운동화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야산 반대편 집에서 범행 장소의 족적과 동일한 발자국이 찍힌 마당이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집 안에는 노부부만 있었어요. 이 노부부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아들의 행방을 묻자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고 했고 그 사이 경찰들은 집 내부와 주변을 수색하면서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아들 방 장롱 위에서 범행 시에 사용한 노끈과 피 묻은 낚시용 칼과 칼집 그리고 혈흔이 묻은 옷가지를 발견했죠. 아들이 범인인 게 확실했어요. 노부부의 아들은 당시 31살의 김혜선. 김혜선을 유력한 용의자로 확신한 수사팀은 집 안에 잠복했고 오후에 귀가한 그를 검거했습니다. 수사팀은 살인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음모와 모발을 분석했는데 혈액형 AB형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는 김혜선의 혈액형과 일치했지요. 그의 인상착의가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어요. 게다가 박양의 허벅지 살은 김혜선의 집 앞 도랑에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채 버려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자포자기한 듯 김혜선은 경찰에게 진술하기 전 뻔뻔한 얘기를 했죠. 자백할 테니까 언론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 것, 현장 검증할 때 자신에게 수갑 채우지 말 것, 가족들에게는 범행 사실을 알리지 말 것, 마지막으로 소주를 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김혜선은 1969년 전북 고창군 무정면에서 태어났어요. 175cm에 95kg의 거구였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들을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풀던 그는 중학생 때 이웃집 소의 눈을 낫으로 찍어 죽이는 등 극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했어요. 중학교는 2학년까지만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출했고 외항선원과 음식점 종업원 등을 전전했지요.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친구도 주변의 사람도 없었습니다. 16살 때는 절도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24살 때는 짝사랑하던 여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절단기와 식칼을 소지한 채 여자의 방에 침입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26살 때는 집행유예가 끝나자마자 펜팔을 통해 알게 된 여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죠. 그렇게 그는 전과칠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살 때 부산광역시에서 부두 인근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원양어선 선원들에게 매듭 사용법을 배웠고 회칼을 능숙하게 다루게 됐어요. 그러다가 부산에서 다방 종업원과 사귀기까지 했지만 선원 생활에서 번 돈을 다른 남자와 만나는 데 썼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했죠. 다방 종업원과 그 애인이 자고 있던 집에 도시가스관을 잘라놓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지만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고향인 전북 고창으로 돌아왔어요. 외지를 떠돌다가 3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김혜선은 딱히 하는 일 없이 매일을 살고 있었습니다. 10월 25일은 아침부터 복분자주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야산을 쏘다니다가 해질 무렵에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죠. 오후 6시 고창군 해리면 청룡산 부근 도로에서 김혜선은 앞에서 홀로 걸어오던 정량을 발견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는 몹쓸 마음을 먹고 정량에게 다가갔어요. 김혜선이 다가가자 정량은 소리를 질렀고 이를 제 앞에 끌고 올라간 그는 곧바로 정량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라 실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신한 정량의 옷을 벗겨내고 정량의 가방에서 꺼낸 커터칼로 옷가지들을 잘라 정량의 신체를 결박했어요. 김혜선은 정량을 성추행하다가 비명을 막기 위해 재갈을 물렸는데 이에 정량의 호흡이 끊어지자 정량을 다시 30m가량 떨어진 무덤 위에 올려놨습니다. 인공호흡을 해도 정량의 의식이 되살아나지 않았죠. 게다가 길 쪽에서 누군가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이를 무덤에 반듯하게 닌 뒤 옷가지를 가방에 가지런히 넣어놓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12월 19일 오후 1시 죄책감과 인생에 대한 비관 등으로 우울해진 기분을 달래기 위해 복분자주를 6컵이나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칼과 노끈, 장갑이 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무장면 면소재지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학교 시간에 맞춰 국도변에 숨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김혜선은 오후 4시 30분 17살의 강량이 만화리로 통하는 비포장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200m가량 뒤따라갔습니다. 이때 강량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뛰기 시작했어요. 이에 김혜선은 강량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마침 오토바이 한 대가 두 사람 쪽으로 오면서 놓치게 됐죠. 아쉬운 기분이 든 김혜선은 날이 어둑어둑해질 동안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아 인근의 정수장 부근을 배회했어요. 그러다 박남매와 마주쳤습니다. 남매를 도로 옆 2m 아래 논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렸는데 남동생이 비명을 지르면서 반항을 했어요. 행여나 들킬까 반항하는 동생을 먼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운동화를 벗겨내 끈을 풀어 양손을 묶었고 노끈으로 재차 목을 졸라 살해했죠. 그 사이 누나 박양은 겁에 질려 엎드린 채로 벌벌 떨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을 살해한 김혜선은 몸을 돌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박양을 바라보고는 칼을 꺼내 들이대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양손을 노끈으로 결박합니다. 이후 속옷들을 칼로 잘라내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박양이 계속 반항하기도 했고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칼로 위협해서 울며 애원하는 박양을 끌고 이동전화 기지국이 있는 야산까지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무덤가 소나무 숲에 박양을 바닥에 눕혀놓고 결박된 두 손을 소나무 밑동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준비해간 노끈이 부족하자 한쪽 스타킹을 벗겨내 노끈과 함께 두 다리를 나무에 묶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스웨터를 잘라내 박양의 등 뒤에 깔고 상의 단추를 모두 끌러 치마를 들쳐 올리고 성폭행을 했지만 욕구가 해소되지 않자 칼로 박양의 몸 곳곳을 찌르고 베면서 고문하다가 마지막에 심장을 찔러 살해했어요.
이후 30분 동안 시신 옆에서 본인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담배를 태우다가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살을 도려냈고 봉투에 담아 가방에 넣고는 8시쯤 하산했죠. 박양은 사건으로부터 수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치료 사업에 나가던 어머니를 대신해 굳은 집안일을 도맡아 해오던 소문난 효녀로 전해져 주변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김에서는 죄책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1차 범행 후 산에서 내려온 김에서는 시장통에 있는 성인 오락실에 들어가 동전을 바꾼 후 파친코와 유사한 오락을 20분 정도 했고 집에 돌아와 복분자주를 마시면서 뉴스를 봤죠. 뉴스를 통해 자신이 살해한 아이가 누구였고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등 세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가끔씩은 죄책감이 들어 죽어버릴까 싶기도 했는데 술을 마시면 모든 걸 잊어버렸다고 했죠. 죄책감이 생기는 동시에 범행 당시 당황해서 다 채우지 못했던 욕망은 상상을 하면서 대신 채우기도 했다는 파렴치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년 시절 그는 부친에게 학대를 받은 후 옷이 벗겨진 채 쫓겨나곤 했는데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됐고 그로 인해 반팔 반바지를 입지 않는 등 노출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범행 당시 자신의 범행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 정향이 숨을 거두자 더욱 분노가 치민 김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였던 노출을 이용해 정향을 전시하듯 눕혀 자신만의 처벌을 내린 거죠. 범인의 트라우마가 범죄 행각에 표출된 특이한 범죄 케이스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어린 생명을 잔혹하게 유린했던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몸에는 주사바늘을 꽂는 일조차 두려워했어요. 혈액형 확인을 위해 혈액 채취 동의 여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주사기는 싫으니 머리카락을 뽑아가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애가 상당했죠. 김에서는 2001년 1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현재까지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2024년 그의 나이는 55살, 20년 이상을 복역했고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한 20년 이상을 또 감옥에서 혈세 쓰면서 살아가겠죠.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정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